오늘은 이제 그 과제풀이를 좀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진도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제 세 개의 수식이 혹은 좌표계 형식이 이제 주어졌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표현이 지수 좌표계 형식인지를 우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이제 지수 좌표계 형식으로 바꿔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문제의 취지상 당연히 지수 좌표계 형식이 이게 세 개 다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왜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수 좌표계 형식으로 이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좌표계 형식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고요. 미적분학과 이제 공업수학, 그리고 이제 작년 2학기에 다뤘던 이제 회로에서 나왔었습니다. 뭐 회로를 안 들었던 학생들도 이제 잘 기억을 되짚어 보면 미적분학과 이제 공업수학에서 배웠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지만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하면 직교 좌표계 형식이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이제 직교 좌표계 형식이라는 것은 a 더하기 뭐 b i 혹은 뭐 여기 i 대신에 이제 j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표현된 게 이제 직교 좌표계 형식인 거고요.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제 지수 형식, 지수 좌표계 형식.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지수 좌표계 형식은, 자, xt라고 하는 어떤 복소수가 있을 때 이것을, 자, 이것의 매그니튜드와, 그리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게 지금 xt라고 하는 어떤 점이 그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뭐 좌표 평면상에 좀 그려보면, 자, xt라는 점이 여기에 그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이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 x축과 사이의 사이에 끼인 각이 지금 앵글 xt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표현으로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지수 좌표 형식이고, 극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 좌표 형식과 거의 표현이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자, 지수 표현이 안 나온다라는 것만 차이가 나고요. 자, 매그니튜드는 동일하게 앞에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앵글에 관련된 것을 써주게 되면 이게 이제 극형식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각각의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문제를 보시면, 자, xt라고 하는 것이 j 곱하기 a의 exponential의 j 2파이 60t의 형태로 쓰여져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얼핏 보면 지수 좌표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 이유가 지금 보면은 앞부분에 매그니튜드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그 뒤에 exponential의, 자, 위에 이제 각도, 앵글에 해당되는 값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수 좌표계 형식이 아니라는 게 일단은 정답이고요. 그 아닌 이유가 지금 여기 보이는, 자, 앞부분에 붙어 있는 얘가 매그니튜드가 아닌, 자, 매그니튜드 값은 이제 실수 형태여야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복소 평면상에서 이제 지수 좌표계를 정의할 때, 자, 앞부분에 붙어 있는 매그니튜드는 원점으로부터 xt라고 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 형태로 되어야 되는 건데, 자, JA라고 하는 것은 복소수의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실수 형태, 즉 거리는 아니란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JA 때문에 이것은, 자, 지수 좌표계 형식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수 좌표계 형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이제 바꾸는 과정을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JA라고 하는 것이 지수 좌표계 형식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수 좌표계 형식으로 이제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자, JA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복소 평면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순허수입니다. JA라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A라는 값이 이제 양수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된다면, 자, 좌표 평면상에서 지금 Y축의 양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X축의 위쪽에 존재하는 Y축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이고 각도가 90도인 그런 좌표를 우리가 나타내게 되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지수 좌표계 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매그니튜드가 A고, 자, 각도가 90도인 지수 좌표계 형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제 계산에서 제외되었던 exponential j 2파이 곱하기 60t를 갖다가 이제 같이 써주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곱하기, 자, 이제는 실수 형태인 거죠. a가 실수이고, 거기에 exponential j 곱하기 2파이, 그리고 exponential j 2파이 60t가 이제 곱해진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수 형태로 쓰여졌을 때, 지수 형태의 곱은 우리가 지수 승수들 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최종 지수 형태로 바꾼 결과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두 개의 지수승을 더한 것만큼의 각도, 그리고 자, 매그니튜드가 A가 되는 지수 좌표계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 지수 좌표계를 이제 표현함에 있어서, 자, 앞에 표현되는 이 매그니튜드 값은 항상 실수여야 되는 거고요. 자, 거리이니까 당연히 실수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여기 뒤에 각도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지금 이루어지는 각도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지수 좌표계 형식은 아니죠. 지수 좌표계 형식이 아니고, 지금 뭐 당연히 직교 좌표계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부분에 이제 실수 부분, 그리고 J가 붙어 있는 뒤에 루트 3의 n승 부분이 이제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직교 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수 좌표계 형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죠. 자, 실수부와 허수부가 존재할 때 그것의 이제 매그니튜드 값은 이제 우리 이 클래스에 이제 그 질문 게시판에 올라왔듯이 우리가 거리를 구하는 공식처럼 구하면 됩니다.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자, 그때 중요한 거는 이제 j를 빼고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허수부의 제곱에 전체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게 이제 매그니튜드, 즉, 이제 원점으로부터yn이라고 하는 그 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지금, 자, 실수부에 해당되는 것의 전체 제곱, 그리고 허수부에 해당되는 것에 j가 빠져 있습니다. j를 빼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의 제곱의 전체 루트를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원점으로부터 지금 이 좌표까지의, 여기 보이는 좌표까지의 거리를 뜻한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지수승의 이제 승수로 올라가는, 자, 각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책에서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맞는데요. 제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거 아니, 요 기호가 이제 파워포인트에 없어서 그냥 앵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뭐 두 개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입니다. 그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점이 있을 때, 자, 지금 요 좌표계의 x축 성분이 실수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이걸 a, b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게 a에 해당되는 값이고 y축상의 정사형이 이제 b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게 이제 허수 부분의 이제 크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각도 세타를 나타낼 때, 자, 탄젠트 세타는, 자, 실수부인 a분의 허수부인 b에 해당되는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a와 b 값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세타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의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죠. 역함수. 뭐 그래서 아크탄젠트의 a분의 b를 계산하게 되면, 즉 실수부분의 허수부를 계산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각도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자, 아크탄젠트의, 자, yn이라는 것의 실수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a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그리고 지금 yn의 허수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b에 해당되는 값이 계산이 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실수부에 해당되는, 자, 2의 마이너스 n승 분의, 자, 여기서도 이제 허수 부분에 j는 빠져야 됩니다. j를 뺀 나머지 루트 3의 n승을 써주게 되면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 각도 세타에 대한 값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매그니튜드 값과 이제 각도에 대해서 구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좌표의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뭐 매그니튜드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곱하기 뭐 각도 세타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값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자, 익스포넨셜에 j가 나오고 자, 각도에 해당되는 값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직교 좌표계를 우리가 지금 이제 지수 좌표계로 표현한 것이 결과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GT라고 하는 이제 복소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 형태가 이제 1 플러스 익스포넨셜 J OT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앞에 우리가 2번에서 풀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해 보이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지금, 자, 앞에 써 있는 얘가 실수인 거는 당연하죠. 자, 1이라는 것은 이제 허수가 아니라 이제 실수인 건 당연한데, 얘가 그럼 이제 허수이면 우리가 얘 실수, 얘를 허수로 보고 앞에서 2번에서 풀었던 과정과 유사하게 풀면 되는데 이게 잘 보면 얘는 실수이지만 얘는 복소수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우리가 바로 풀 수는 없고요. 이거를 이제 요 뒤에 있는 exponential JOT를 복소수, 그러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로 다시 나누어 줘서 실수부끼리 묶어주고 허수부끼리 다시 묶어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GT라고 하는 이 신호는 이제 두 신호, 1이라고 하는 이제 실수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exponential j OT라고 하는 이제 복소수가 합해진 두 신호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자, 이 합신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직교 좌표계 형식으로 이제 다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직교 좌표계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좀 비교적 쉽고요. 자, 지수좌표계 형식이나 극좌표 형식 같은 경우는 복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복소수의 덧셈을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물론 이제 exponential JOT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지수좌표계 형식, 아니요, 죄송합니다.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실수부 코사인 OT와 허수부 J 사인 OT가 더해진 형태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실수와 허수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1을 더 더해주게 되면 지금 GT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위에 쓰여져 있던 이런 GT를 갖다가 1 더하기 코사인 OT라고 하는 실수 부분과 J 사인 OT라고 하는 허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자,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루트를 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아크탄젠트 실수부분의 허수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요 GT의 매그니튜드, 즉 원점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 더하기 코사인 OT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OT의 전체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되게 되고, 자, 요거를 뭐 조금 뭐 당연히 다 잘 푸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같이 풀게 되면요. 자, 1의 제곱 더하기 2 코사인 OT 더하기 코사인 제곱 OT 더하기 사인 제곱 OT가 나오게 돼서 자, 요 두 개의 합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2 코사인 OT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구해야 될 게 여기 GT의 그 각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래서 자, GT의 각도를 구하게 되면 자, 실수 부분의 허수부를 우리가 아크탄젠트를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 값이 나온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각도와 매그니튜드를 구했으니까 지수 좌표계 형식으로 표현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자, 여기 썼었던 요것을 이제 쓰게 된 거고요. 2 더하기 2 코사인 OT의 전체 루트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J를 붙여주게 되고, 자, 여기 위에서 구했던 각도에 해당되는 아크탄젠트 값을 넣어주게 되면, 자, 이제 이것이 지수 좌표계 형식으로 표현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뭐,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어려웠을 수 있는 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복습을 하라는 의미로서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낸 거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신호가 이제 사인 웨이브 형태이거나 아니면 지수 좌표계 형태로 이제 표현된 신호들을 다룰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조파라고 하는 이제 하모니컬리 릴레이티드 시그널을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것들이 이제 위상과 어떤 매그니튜드 값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복소수 형태, 뭐 사인 웨이브 형태, 아니면 이제 지수 좌표계 형태로서 이제 표현되는 신호를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뭐 극좌표계 그리고 지수 좌표계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좌표계 변환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2장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챕터 2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건데요. 이제 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 시불변 시스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이제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이면서 이제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 앞으로는 이제 LTI 시스템이라고 이제 주로 얘기할 겁니다. LTI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챕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 LTI 시스템의 이제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다룰 이제 시너미 시스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LTI 시스템,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그리고 자, 프레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 학기 시노미 시스템은 이제 굉장히 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LTI 시스템과 그리고 자,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과 관련해서 이제 보충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뭐 요즘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더 학생들이 이해를 잘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유튜브를 뒤져서 이제 가장 이해가 하기 쉽게 이제 만들어진 이제 컨텐츠를 찾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룰 예정이긴 한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많이 보고 본인들이 스스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 그것을 이제 봤다라는 가정 하에 이번 시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형 시불변 시스템, LTI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시노미 시스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시스템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되고요. 자, 시스템 해석이라고 하면 자, 시스템에 주어진 입력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 시스템을 거쳐서 나오는 출력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스템이 주어져 있고 그 시스템에 입력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이제 출력을 구하는 것이 이제 시스템 해석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 해석 방법은 자,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자, 입력이 같은 입력이더라도 자, 시스템이 달라지면 출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혹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시스템의 특징을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주로 impulse라는 입력을 줬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impulse response를 구하는 것이 시스템을 자, 우리가 파악하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하게 생긴 어떤 박스가 있습니다. 뭐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뭐 그냥 마음대로 열어보기는 좀 겁이 날 수 있겠죠. 그 상자 안에 뭐 어떤 폭발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과장해서 표현하게 된다면 그리고 뭐 그 안에 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열어보기는 사실 좀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발로 한번 차보는 거겠죠. 굉장히 짧은 순간에 어떤 이제 충격을 가하는 형태로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뭐 딸랑딸랑 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뭐 어떤 종 같은 것, 그러니까 종이나 방울 같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발로 찼을 때 묵직한 것이 뭐 느껴진다라고 하면 거기는 좀 무게가 나가는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발로 찼을 때 그냥 멀리 그냥 쉽게 날아가더라 그러면 빈 상자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거와 같이 자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서 임펄스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으로서 우리가 시스템을 이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라는 건 이제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Linear Time Invariant System, LTI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LTI 시스템은 당연히 선형 특성과 이제 시불변 특성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배웠던 선형성과 이제 시불변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뭐 되짚어 볼 텐데, 자, LTI 시스템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 혹은 요약하게 되면, 그냥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LTI 시스템이 아닌, 그러니까 선형성과 시불변성을 만족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시시각각 변하고 특정 인풋에 대해서도 뭐 스케일링 팩터가 달라지면 뭐 굉장히 다른 이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그 값을 기록하면서 이 시스템이 바뀌어진 특성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루는 시스템은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시스템을 가정하고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LTI 시스템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LTI 시스템은 자, 뭐 선형성과 시불변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의 숨은 내면에 이제 포함된 내포된 의미는 자,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자, 선형 시스템의 특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서 이제 같이 좀 읽어보면 자, 입력 신호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출력 신호도 자, 비례적으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입력 신호가 커지면 자, 출력 신호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신호에 대한 출력을 알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 신호에 대한 출력을 알면 나머지 신호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다는 의미가 자, 우리가 델타 펑션을 갖다가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입력 신호를 델타 펑션의 이제 뭐 정수배 혹은 실수배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면 자, 출력은 임펄스 리스폰스의 같은 스케일만큼 이제 증폭된 혹은 감소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 입력 신호의 그 비례해서 출력 신호도 변한다라는 것이 이제 일단 첫 번째 선형 시스템에 대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그래서 자, 기본 신호에 대한 출력을 알면 자, 나머지 신호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시불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면요. 자, 시불변 시스템은 우리가 시간이 뭐 td만큼의 딜레이가 있으면 입력 신호에서요. 출력 신호도 td만큼의 딜레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불변성이었죠. 그래서 자, 여기 써 있는 걸 다시 같이 읽어보면요. 입력 신호가 입력되는 시간에 관계없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출력을 출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에 관계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다시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시간에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 보던 그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 시불변 시스템의 예측 가능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얘기하면 입력이 딜레이 되면 출력이 딜레이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실제 회로들, 뭐 회로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뭐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러한 가정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할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회로들은 주로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자, 디지털 신호 혹은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실제 LTI 시스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이고요. 우리가 지금 LTI 시스템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을 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들이 다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사실 디지털 시스템이 아닌 어떤 뭐 아날로그 회로를 접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LTI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의 특성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LTI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자, 뭐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은 당연히 해석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LTI 시스템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LTI 시스템을 다룬다라는 가정하에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컨볼루션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LTI 시스템이라는 가정하에 컨볼루션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LTI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 영역 변환 등이 이제 쉽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파수 영역의 변환이라는 것은 이제 프레트라송 관련해서 이제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지금 우리가 챕터 2에서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LTI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컨볼루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제 1D 컨볼루션을 이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영상 처리를 이제 남윤호 교수님과 다루게 되면 그때는 이제 2D 컨볼루션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2D 컨볼루션이 이제 적용되는 것이 이제 뭐 이미지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필터를 적용한다. 뭐 스무딩 필터나 아니면 뭐 샤프니스를 올리는 그런 필터를 적용할 때 그런 필터를 적용하는 게 결국은 컨볼루션입니다. 신호의 합성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컨볼루션이 되는데 자,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룰 것은 1D 컨볼루션이고 다음 학기에는 이제 그것의 확장된 형태로서 이제 2D 컨볼루션을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데 컨볼루션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2장의 첫 번째 내용은 여기 이제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자, 임펄스라고 하는 이제 기본 시그널을 이용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를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LTI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뭐 다시 설명을 하면 자, 앞에 거에 대한 반복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특성을 자, 기본이 되는 신호의 출력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이 되는 신호라는 것이 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계속 배웠던 이제 임펄스 혹은 이제 델타 펑션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신호고, 자, 자, 여기는 이 임펄스 혹은 델타 펑션이 이제 기본이 되는 신호고 입력이라고 보면 그것에 대한 출력은 자,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는 거겠죠. 혹은 임펄스 응답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 델타 t를 입력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출력은 ht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뜻하는 것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선형 심플변 시스템에 자,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고, 자, 여기 있는 이 ht라고 하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자,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나타낸 수식 혹은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력이 델타 t가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한 출력을 우리가 impulse response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시스템을 규정하는 함수다 혹은 시스템을 정의하는 함수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LTI 시스템이라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자, LTI 시스템이라면 HT라고 하는 펑션이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XN이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입력 신호를 갖다가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혹은 임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델타 펑션의 이제 특징이 샘플링 시어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xn과 델타 n이라는 게 곱해지면 결국은 n equal 0에서의 값이 샘플링 돼서 나온다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면 자, x0 값이 결국은 이것과 해당되는 여기 x0 곱하기 델타 n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x-1에 해당되는 값은 x-1에 자, 델타의 n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값을 곱해주면 그게 x의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값이 되고요. 자, x1에 해당되는 값은 지금 x1에 델타의 n-1을 곱해주게 되면 그게 x1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xn이라는 입력 신호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값을 갖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신호를 표현하게 되면 자, xk라고 하는 것은 자, xk 곱하기 델타의 n-k 형태로 표현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xk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지는 xn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간단하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n이라는 것은 자, x의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델타의 n 플러스 뭐 마이너스 무한대
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쭉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뭐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k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을 갖게 되는 거고 자, xk의 델타 n-k 값, 즉 xk에 해당되는 값들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더해지게 되면 그것이 xn에 해당되는 값이 된다라고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건데, 자, 이 수식을 우리가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자, 델타 함수라고 하는 이제 기본 신호에 xk라고 하는 어떤 값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웨이팅 값 혹은 스케일링 팩터로서 정의를 하게 되면, 자, 기본 값, 기본 신호에 대한 어떤 정수배, 꼭 정수배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웨이팅이 곱해진 형태로서 우리가 표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출력도, 자, 이것에 대한 출력이 HT라고 하는 이제 임펄스 응답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응답에 XK만큼의 자, 웨이팅 팩터가 곱해진 것이 결국 YN이라고 하는 출력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자, X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LTI 시스템이고 이제 선형 신호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형 신호는 자, 우리가 기본 신호라고 하는 이제 델타 함수, 델타 펑션에 자, xk라고 하는 이런 웨이팅 신호가 곱해진 형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선형 신호 xn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기본 신호와 어떤 웨이팅 팩터의 곱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이것에 대한 출력이 결국 지금 XN이 어떤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한 출력이 결국은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면 출력 YN으로 봤을 때 자, XK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델타 펑션에 해당되는 것이 죄송합니다. 임펄스 응답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HN이라고 표현하면 이것이 입력 델타 N에 대한 시스템 출력으로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자, YN은 웨이팅 팩터의 이거 델타 함수에 대한 임펄스 응답이 곱해진 형태로서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자, 입력 델타 N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HN이 되는 거죠. 임펄스 응답. 그리고 자,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델타 n-k라고 하는 것만큼의 이제 타임 시프트가 있으면 자, 결과인 임펄스 응답도 h의 n-k만큼의 타임 시프트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델타 n-k가 결국은 h의 n-k로 바뀌게 되면 자, 거기에 웨이팅 팩터 xk가 곱해진 결과가 y의 n이 되는 겁니다. 지금 xn이 입력을 들어갔을 때 출력으로 나오는 것이 yn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yn은 자, 웨이팅 팩터 곱하기 h의 n-k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단, 자, LTI 시스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xn이라는 신호는 지금 입력 신호고요. 입력 신호는 이제 임펄스에 xk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를 곱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시그마 합으로서 표현 가능한 것이고 그게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제 출력 신호 yn이 될 텐데요. 그 yn 값은 자,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기 때문에 델타 n의 출력인 임펄스 응답이 쓰여지게 되고 거기에 자, 입력의 웨이팅 팩터와 같은 웨이팅 팩터가 곱해진 xk 값만큼의 곱해진 형태의 출력으로 우리가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뭐 h의 n-k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다 쓰기가 좀 이렇게 귀찮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이제 당분간은 풀어서 쓸 텐데 앞으로는 이 위의 표현을 지금 hk의 n, h의 아래첨자 k의 n으로서 표현하게 되면 그게 k만큼 쉬프트된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꼭 h일 필요는 없고요. 델타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고 뭐 x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의 프로퍼티를 배우게 될 때 이제 이것을 이제 증명하게 될 텐데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hk 곱하기 x의 n-k로 써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증명은 뒤쪽에 이제 컨볼루션의 이제 프로퍼티를 다루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종합을 하면요. 자, 지금 입력 신호 XN이 어떤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자, 이것을 우리가 신호의 합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XN이라는 신호가 이제 어떤 이제 함수로 표현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호 처리 혹은 이제 신호의 합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합성된 신호, 즉 결과가 이제 YN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YN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이산 시간에서 표현할 때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연속 시간일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달라지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시그마가 이제 인테그랄로 바뀌는 것밖에는 없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지금 출력 YN은 자, XN과 자, H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의 어떤 곱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이 곱, 그리고 이 합, 이 형태를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자, 이산 시간에서는 시그마를 쓰기 때문에 이제 컨볼루션 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연속 시간에서는 이 인테그랄이 나오기 때문에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자, 이게 지금 컨볼루션의 형태입니다. 자, 여기 써 있는 이게 컨볼루션의 형태이고, 자,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자, 신호의 합성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 자, HKN이라고 하는, 자, 시간 K만큼 시프트된 임펄스 응답은, 자, 델타 n-K의 응답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입력이 델타 n-K일 때 출력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HK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H0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프트 되지 않은 값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n-k로서 그러니까 시간 k만큼의 시프트로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제로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델타 n을 시스템에 넣었을 때 출력 k만큼 딜레이된 값을 얘기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conversion sum이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 보시면 yn이라고 하는 것이 xn과 자 여기 아스테릭스가 쓰여져 있는데 이게 XN과 HN의 컨버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 이게 결국은 중요한데요. LTI 시스템에서 입력에 대한 자, 출력을 구하는 방법이 컨버전 썸에 해당됩니다. 혹은 연속 시간에서는 컨버전 인테그랄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컨버전이 중요한 게 어떤 시스템을 거친 신호가 출력으로 나올 때 그 출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컨볼루션으로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 곱이 아니라 컨볼루션으로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하나의 함수와 또 다른 함수를 반전 이동한 값을 곱한 다음 구간에 대해서 합을 구하는 수학 연산자이다. 컨볼루션에 대한 정의인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것이 yn이라고 하는 게 자, k라고 하는 것에 있고요. 그것을 반전시킨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지금 반전시킨 신호가 있는데 n을 이용해서 지금 shift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서 지금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함수와 또 다른 함수를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k처럼 반전을 시키고 자, n만큼 지금 꾸준하게 이동시킨 값을 곱한 다음에 자, 구간에 대해서 합을 구한다는 게 시그마 혹은 인테그랄을 연산을 해서 우리가 구한다. 그것이 컨버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한데 지금 결국 이 YN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에 해당되는 것인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이것의 가장 큰 가정은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립한다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버루션에 대한 이제 실제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XN이라고 하는 입력 신호가 이제 여기 이런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시스템을 정의하는 임펄스 응답이 유닛스텝 펑션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표현한 게 여기 표현된 이런 형태로 주어진 거고요. 지금 알파 값은 이제 뭐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보고 이 그래프를 보고서 바로 알 수 있겠죠. 지금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계속해서 줄어든 형태이기 때문에 알파 값이 1보다 작다, 아니, 알파 값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yn, 그러니까 출력 결과를 구하라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입력 신호가 이러한 이제 그 임펄스 응답을 가진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의 출력이니까 우리가 이제 컨버전 썸으로서 이제 구해야겠죠. 컨버전 썸인 이유는 지금 이제 이산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를 이용한 썸의 형태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yn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컨버전인 거죠.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k까지에 대한 시그마 xk 곱하기 h의 n-k로 쓴 게 지금 컨버전 썸에 해당되는 식이고, 자, 우리가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뭐 나중에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자, 컨버전에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표현과 여기 옆에 쓰여져 있는 hk 곱하기 x의 n-k는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자, u의 k라고 하는 것이 지금 hk,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이 hk에 대한 식이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u의 k가 나왔고, 자, x의 n-k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주어진 식에다가 n-k를 대신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의 n-k 곱하기 u의 n-k가 됩니다. 자, 이 식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자,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요. 자, UK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UK라는 것이 없어졌고, 그리고 자, 그게 없어지면서 자,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구간이 없어지고 K 이퀄 0부터 무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자, UK라고 하는 것이 값을 갖는 게 0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만 값을 갖게 되죠. 그것보다 작은 구간은 다 0입니다. 그래서 0인 부분을 다 제외시키고, 자, 0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한 계산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 u의 n-k도 지금 없애면 좋겠죠. 그래서 u의 n-k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u의 n-k라고 하는 것이 값을 갖는 구간이 결국은 n-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자, 우리가 유닛스텝 펑션이라는 것이 정의가 이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n-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값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자, k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자, n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u의 n-k가 없어지고, 자, 요 시그마에 대한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k 이퀄 0부터 자, n까지에 대한 구간으로 바뀌었고,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u의 n-k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알파의 n-k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n-k를 우리가 k'이라고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 자, k 프라임 값은 0부터 n까지에 대한 자, 알파의 k의 프라임에 대한 자, 우리가 이제 뭐 미적분학에서 많이 다루었을 자, 등비급수의 합으로서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n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 대해서만 이게 성립하는 거고요. n이 0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항상 0의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어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 y는 이제 xn이라고 하는 신호와 지금 여기 주어진 이제 hn이라고 하는 지금 임펄스 응답에 대한 컨버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교재에 나온 것처럼 자, 이런 식의 그래프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4고요. 자, 예제 2.4에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xn과 hn의 이제 컨볼루션입니다. 이제 신호의 합성이 될 거고요. 즉 이제 결국 이제 yn 값을 구하라는 것이 되는 건데요. 자, 문제에서 xn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신호를 보시면 0에서 4의 구간에서만 1을 갚는 어떤 펄스 형태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h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증가하는 형태인데, 자, 0에서부터 6 사이에서만 값을 갖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yn이라고 하는 것이, 자, x와 h의 컨버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 하고 xk 곱하기 h의 n-k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수식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좀 여러분들이 계속 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컨버전 썸에 대한 기본식은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xk 곱하기 h의 n-k로서 표현되고, 자, 우리가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증명한다 그랬죠. 이곳에 뒤집어진 형태, 그러니까 교환된 형태로서도 표현이 가능하다. 즉, hk 곱하기 x의 n-k로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수식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풀기보다는 자, 이 그래프적으로 좀 푸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버전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적으로 푸는 거고요. 자, 보시면 지금 xk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주어진 형태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죠. 똑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 자, hk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hn 같은 경우는 지금 hn-k로 바뀌면서 지금 표현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진 게 좀 달라졌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자, 이게 지금 컨버전에 대한 형태가 될 거고요. 각각의, 한 포인트마다의 지금 컨버전에 대한 형태가 될 거고, 자, HMISK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마이너스의 전체 K-N 괄호 닫고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자, 지금 이 K, 지금 보시면 K에 대한 함수입니다. 지금 K에 대해서 표현된 그래프이고요. 자, 마이너스 K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 주어졌던 이 형태가 반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높아지던 신호의 크기가 커지던 형태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호의 크기가 작아지는 형태로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 결국은 이 n만큼 쉬프트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만큼의 쉬프트, 반전 후에 n만큼 그 신호가 쉬프트 된 형태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프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어떤 한 신호는 이제 고정을 시켜 놨을 때, 고정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신호, 이제 합성을 요구하는 또 다른 신호는, 자, 반전 후에 n만큼 시프트 되는 형태로, 자, 곱해지고 그러니까 그 더해지는 형태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을 나눈 이유는, 자, 어떤 구간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구간에서는 이 위의 신호와 얘와 서로 완전히 겹치는 구간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부라도 겹치는 구간이 없는 경우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일부 겹치는 경우이고,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뒤쪽 일부가 겹치는 경우에 해당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쪽 일부가 겹치고, 자, 얘는 완전히 겹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자,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k에 대한 함수라는 거 이제 다시 얘기하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h의 n-k라고 하는 신호가 여기 0부터 4의 구간 안에 들어오면 어떤 값을, 이 둘 간의 곱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거고, 그 값이 없으면, 자, 0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구간을 보시면, 자, 이 n이라는 값이, 자, 0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즉, 겹치지 않는 경우죠. 자, 그러니까 지금 n이라는 값이 계속해서 지금 이 방향으로 접근을 할 텐데, 겹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표현 형식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자, n의 값이 지금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겹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간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 구간은, 자, 이 n 자체는 0과 4 사이에 존재합니다. 0과 4 사이에 존재하는데 n-6은 0보다 작은 구간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표현된 거고요. 자, n-6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자, n-6은 0의 왼쪽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 n 자체는 0과 4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때는, 자, 결국 이것이 표현하는 것이 n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일부 겹치게 되죠.
지금 여기 있는 n의 값에 따라서는 달라지게 되는데 일부 겹치게 되고 그 값이 이제 합으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n 값은 이게 n에 해당되는 거죠. n 값은 지금 4보다 큰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n-6은 아직 0보다 왼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n-6은 0보다 왼쪽에 존재하고 n이 4보다 큰 구간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구간은 n이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입니다. 그때는 자 항상 요 전체 값들이 겹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요. 자 지금 보시면 n 값은 뭐 이미 지금 4보다 큰 구간에 존재하는 거고 자 n-6이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혹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게 되면 n값이 6보다 크고 이제 1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n-6에 해당하는 것이 자 4보다 크게 되면 자 여기 써있는 것처럼 n-6에 해당하는 값이 4보다 크게 되면 즉 n이 10보다 큰 그 구간에서는 자 0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각 포인트마다의 값을 계산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 있는 얘와 같이 그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n의 값에 따라서 곱을하고, 그러니까 겹치는 것만큼 곱을하고 합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제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계산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예제 2.5고요. 이제 오늘 다룰 이제 마지막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HN이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이 유닛 스텝 펑션으로 이제 주어져 있고, 그리고 XN이라고 하는 입력 신호가 2의 n승 곱하기 U의 마이너스 U의 마이너스 n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라는 것은 당연히 X와 N의 이제 컨버리션인 이제 YN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신호를 보게 되면, 자, 지금 마이너스 k로서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인데 이제 마이너스 k로서 표현되어 있죠. 이 얘기는 자 0보다 작은 구간에서 값을 갖고 자 그러니까 k 값이 0보다 큰 구간에서는 값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문제를 풀 때 자 k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일 때는 이 값이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고 0보다 큰 구간에서는 0인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xk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을 표현된 것을 지금 h의 n-k로서 반전시켜서 n만큼 시프트되는 형태로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구간을 두 개로 나눌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n이 0보다 큰 경우입니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자, 여기 지금 n이 있는데, 요 n 값이 요 n값이 요 0보다 오른쪽에 존재하느냐 왼쪽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값의 표현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 n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지금 0에 해당되는 값까지는 그냥 전부 다 일치하게 되겠죠. 전부 다 일치하게 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자, 0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고정된 상수의 값만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n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된 것이고요. 자, 0보다 오른쪽에 n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컨버션의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시그마 xk 곱하기 hn-k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다시 표현하게 되면 자,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왜냐하면 지금 이 xk 값 자체가 여기까지만 값을 갖기 때문에 이 구간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간을 k 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구간으로 표현을 해서 xk 곱하기 hn-k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자 여기 이거를 이제 생략할 수 있겠죠. 항상 지금 이 1이라는 값이 곱해진 형태니까 그냥 이 합으로서만 우리가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2의 k승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 값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보다 더 잘 풀 수 있을 텐데 계산을 하게 되면 2라고 하는 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yn에 대한 지금 이제 결과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는데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값을 갖게 되고 그 값이 2로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n이 0보다 작은 구간입니다. n이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이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이 끝점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 n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겹치는 구간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n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n만큼 이제 왼쪽으로 시프트 되고 있는 거고, 자, 만약 n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때는 지금 자, 0을 제외한 마이너스 1부터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점점점 더한 값이 y-1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n이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 자, 여기부터 겹치게 되고, 자, 여기는 값을 갖지 않겠죠. 이 구간은 값을 갖지 않으니까, 자,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값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yn이라고 하는 신호는 자, 2분의 1의 마이너스 n승 곱하기 자, 2분의 1의 자, m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으로서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간략화시켜서 뭐 등비수열 합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2의 n승 곱하기 2의 2라는 계산이 되게 되고요. 자, 2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 대해서는 자, 2라고 하는 상수값을 갖게 되고 n이 0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2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B에 그려진 이와 같은 형태로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다룰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했던 거에 이제 약간 복습의 개념인데, 오늘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다루었다라고 하면,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은 컨볼루션의 컨티너스 타임에서의 컨볼루션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보충 자료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컨볼루션이 갖고 있는 어떤 물리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그 보충 자료를 이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직 시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다음 시간 강의가 올라오기 전까지 그 보충 자료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하려고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개념 잡기가 좀 어려울 텐데 최근에 업로드한 그 그러니까 질문과 관련된 그 동영상 강의를 좀 시청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힌트를 삼아서 이제 그 제가 따로 올려놓은 외부 자료를 갖다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